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암호화폐 최근 이슈들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같은 날 가상자산 관련한 이제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모두 국내 가상자산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에 찬성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이 공약을 좀 다뤄볼 건데 먼저 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의 핵심은 어떤 건가요? 네,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이미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다면서 법제화를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이 암호화폐 공개 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ICO는 기업이 투자자들한테 코인을 판매해서 투자금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이 해외에서는 일부 국가가 허용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지금 5년째 금지돼 있는 상태인데요. 네.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해서 별도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라도 ICO 허용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후보는 최근 ICO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STO, 이거는 증권형 토큰을 공개하는 건데요. 이 방식을 허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STO는 회사 지분처럼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ICO보다는 조금 안전한 방식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요. 네. 중소 벤처기업들의 새로운 투자 유치 방식으로 STO를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객관적인 상장 기준 마련, 공시제도의 투명화 이런 것도 밝혔습니다. 또 현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도 해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조선 후기의 쇄국 정책에 비유를 하면서 이 그동안 시장 발전이 지체가 됐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윤석열 후보는 이 가상자산 관련 공약에서 어떤 점을 주로 강조했습니까? 네, 윤 후보는 770만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면서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5천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국내 ICO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 그러니까 이 코인 발행사가 직접 자금을 모으는 게 아니라 거래소를 통해서 위탁 판매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이 윤 후보는 가상자산 법제화를 위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했고요. 가상자산 산업 정책을 주도할 디지털 산업진흥청이라는 기구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NFT 같은 새로운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불안전 판매나 자전 거래, 이렇게 부당 거래를 통해서 얻은 이익은 코인과 관련한 것도 사법 절차를 통해서 전액 환수하겠다고 강조를 했고요. 네. 이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겠다. 또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보험 제도를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뭐 두 후보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 세부적인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 이 가상자산 투자 수익 비과세 기준을 지금보다 상향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좀 의지가 같은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저께 윤 후보는요, 이 코인으로 번 수익 중에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는데요. 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코인 과세의 기본 공제가 현재 25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주식과 똑같은 5천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내게 되는 효과가 있죠. 네. 정부는 지금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내년 1월로 유예를 한 상황인데, 윤 후보는 선정비, 후 과세, 이렇게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과세 시점을 더 늦출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그저께 양도세 면제 기준과 관련해서 현재보다는 올려야 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오늘 조금 더 구체적인 공약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가상자산 손실 5년간 2월 공제,
투자 수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이런 글을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이 과세 기준을 윤 후보와 똑같이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물론 투자 손실분을 5년간 2월에서 실제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민주당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아서 소득세법 개정안도 제출하겠다는 준비 작업이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두 후보가 가상자산 정책 대결을 벌였다는 건 아무래도 이 가상자산의 투자자 상당수가 지금 캐스팅 보터로 꼽히는 청년층 때문일 것이다. 이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일 것이다. 이런 지금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통계를 봐도 이 2030 세대의 거래량이 실제로 좀 많다고요. 네,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그 연령 분포를 보면은요, 20, 30대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모두 MZ세대 지지율을 높이는 게 고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코인을 소재로 삼아서 20, 30대 표심을 공략하는 것,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대선 후보가 코인 공약으로 나란히 이제 맞불을 놓은 광경이 좀 흥미로운 장면이었는데요. 네. 이 원래 이재명 후보가 업비트 본사를 찾아가서 거래소 대표들과 만나는 일정을 잡았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윤석열 후보가 코인 정책 발표를 계획보다 좀 앞당겨서 날짜를 맞췄습니다. 이 윤 후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로고를 아주 크게 새긴 그런 기자회견 그 포토월 앞에서 발표를 또 했고 네. 이재명 후보는 NFT를 발행하고 또 빗썸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퍼포먼스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사실 보기 드문 풍경인데 좀 네. 코인러들이 대선에 화제가 된 것도 좀 신기한 풍경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대선 후보들 공약을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다음 소식입니다. 이 게임사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를 팔아가지고 이 수천억 원의 현금을 확보해서 인수합병을 성공을 시켰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 소식 생경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일인가요? 네, 위메이드라는 게임 업체가 위믹스라는 이름의 암호화폐를 발행을 했는데요. 총 10억 개가 발행이 됐고 업비트나 빗썸 같은 유명 거래소에 상장이 모두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코인의 80% 이상을 싱가포르 법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측이 이 코인 중에 수천만 개를 매도를 해서 최근에 여러 M&A에 활용을 한 겁니다. 예전에 애니팡이라는 게임으로 유명했던 썬데이 토즈라는 게임 업체를 1,367억 원에 사들였고 또 빗썸의 그 2대 주주인 비덴트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800억 원을 투자해서 이 주주가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코인을 매각한 대금을 인수 자금으로 활용을 했던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 대형 상장사가 이 ICO로 발행한 코인을 매각해서 M&A 자금을 조달한 방식이 국내에 최초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그 위메이드가 갖고 있는 코인이 8억 개가 넘는 상태인데 네. 이게 현재 시세로 따지면 뭐 5조 원, 6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위메이드라는 그 상장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현금성 자산은 800억 원이 채 안 되는 수준인데 이 코인으로서 이 자산이 한 5조 원 넘게 새로 그 갖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 코인을 전부 현재 시세대로 처분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국내 상장사 그 게임 상장사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크래프톤 이 회사는 이제 위메이드보다 매출이 10배 이상 나오는 회사인데 이 회사 M&A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이론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ICO의 특징이 이런 그 증시에 보통 기업이 상장하는 IPO보다 이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이 훨씬 수월하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업이 상장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절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처럼 ICO를 통해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은 정말 이 사업 계획을 담은 백서 그리고 개발 인력 이런 것들로만 있으면 일사천리로 또 진행이 된다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방식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ICO 암호화폐 공개가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또 관련해서 찬반 의견도 굉장히 팽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찬성 반대 각각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일단 찬성하는 쪽에서는 어떤 거부할 수 없는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게임이나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블록체인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코인이나 토큰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최근에 게임 회사들, 위메이드 말고도 컴투스나 네오이즈 같은 곳들이 코인 발행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들이 돈 버는 게임, P2E라는 사업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용자들이 아이템을 현금화할 수 있게 하려면 반드시 코인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이 ICO의 필요성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음. 찬성을 해야 된다는 쪽에서는 국내에서만 금지를 해봤자 현실적으로 소용이 없다는 점도 지적을 합니다. 지금 국내 기업들은 코인 ICO를 하기 위해서 싱가포르나 스위스로 나가서 재단을 세우고 있는데요. 네. 해외에서 그 조직을 만들고 인건비나 행정비용을 내는데 보통 투자금의 15%에서 20%를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회사가 낯선 타국에서 법적 분쟁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국내에서 써도 되는 돈인데 해외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국부 유출을 막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반대로 이 ICO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는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자금 조달이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 코인을 팔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인을 대규모로 매각했다가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례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공시나 그런 보호 제도가 마련이 돼 있는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블록체인 업체들이 탈중앙을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특정 기업이 사실상 화폐를 찍어내는 것에 가까운 어떤 발권 앱나 마찬가지인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어떤 통화 정책에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가 있고 네. 예전에 ICO를 미끼로 한 돌려막기나 다단계 사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모두 ICO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네.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모두 달아놨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사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생길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 보호하는 장치도 사실 좀 빨리 잘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보강이 돼야 될까요? 네, 좀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참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암호화폐는 뭐 다 비슷비슷한 코인 같아 보이지만 기능에 따라서 지불형이나 유틸리티형, 증권형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유형이든 관계없이 ICO를 금지하고 있고요. 미국은 증권이라는 성격을 띠는 코인의 ICO라면 주식시장 IPO와 똑같은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코인 중에 리플 같은 경우는요,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런 절차를 어기고 발행한 무허가 증권이라고 판단해서 소송을 냈거든요. 그래서 네. 코인 가격에도 굉장히 악재가 됐던 사례입니다.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ICO를 아예 양성화를 했는데 이 소수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거는 상관없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틸리티형 코인을 발행을 하려면 금융당국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ICO를 허용을 할지 말지 또 허용을 한다면 어떤 방식을 허용할지를 놓고 그 국가마다 대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전통적인 ICO 대신에 새로운 유형의 방식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소 공개라는 방식은 또 이 대표적인 사례일 거고요. 네. 최근에는 거래소를 끼지 않고 디파이 쪽에서 이루어지는 IDO라는 방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방식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정책 조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해에 이 3억 9,5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해킹한 것으로 집계가 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미국 블록체인 정보 분석 업체가 공개한 내용이라고요. 네, 체인얼리시스라는 업체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예. 북한이 2018년 이후에 해킹을 통해서 해마다 2억 달러어치 이상의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4,700억 원 규모를 해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에 북한이 이렇게 해킹을 통해 확보한 암호화폐 중에서 이더리움 비중이 58%로 가장 높았고요. 비트코인은 2017년만 해도 100%였는데 작년에는 20%를 차지해서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이 22%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북한은 이렇게 해킹한 코인의 상당 부분은 현금화를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이 됐는데요. 현재 1억 7천만 달러 어치의 코인을 세탁하지 않고 지갑에 놔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 해커들이 이 코인을 즉각 세탁하는 것이 아니고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해킹에 대한 관심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손쉬운 현금화를 추후에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들을 좀 보면 암호화폐 거래소랑 투자회사 피싱해서 네, 악성 코드로 공격해서 코인을 빼돌리고 이제 자신들이 관리하는 지갑으로 옮기는 방식을 주로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이 코인을 북한이 좀 여러 차례 세탁하는 방식을 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북한이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이라는 게 있고요. 또 네. 다른 기타 알트코인들이 또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세탁을 합니다. 일단 이더리움으로 교환해서 섞은 다음에 이걸 다시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또 다른 코인들 비트코인과 섞어서 세탁을 한 다음에 아시아 쪽에 있는 여러 거래소들로 옮겨서 이 추적이 좀 까다롭게 세탁하는 경로를 쓴다는 겁니다. 네. 또 최근에는 이런 거래소를 끼지 않고 디파이 플랫폼을 북한 해커들이 많이 사용하는 점도 특징인데요. 네. 이 디파이에서는 사용자 정보를 수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이 동결당할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 정체를 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이런 해킹 패턴이 계속 변화를 하고 있고 코인을 활용한 세탁 작업도 정교화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이면우 기자였습니다.